책 읽어주는 남자. 부의 인문학.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66페이지.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오스트리아의 사회민주당은 세입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임대료 통제 정책을 썼다. 사회민주당은 약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켰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하이에크는 임대료 통제 정책이 오스트리아 경제에 지옥의 문을 열게 했다고 고발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임대료 통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경고. 임대료 통제 정책이 어떻게 오스트리아 경제를 망치게 되었는지 하이에크의 설명을 들어보자. 임대료를 통제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집주인은 유지보수비와 재산세를 내고 나니까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다. 그 결과 집주인은 더 이상 집을 고치지 않게 되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돈이 안 되는 곳에 왜 투자를 하겠는가? 집주인은 임대 수입이 사라지니까 새로운 집을 지을 자금 축적이 안 되고, 새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집은 더 부족하게 되었고, 주거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임대료 통제 정책의 또 다른 부작용은 일단 세입자가 들어오면 도통 나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다. 세입자는 자녀가 장성해서 출가해도 집을 줄여서 작은 집으로 옮길 생각을 안 하게 된다. 임대료가 워낙 싸니까, 그리고 한번 집을 비워주면 다시 들어가기 어려우니 말이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굉장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입자는 일자리가 생겨도 직장이 집에서 멀면 일자리를 거절했다. 싼 월세집을 포기하기 싫으니 말이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갔다. 또 집에서 먼 곳에 직장을 둔 세입자는 직장 근처로 집을 구할 수 없고 먼 거리에서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교통비를 엄청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집주인은 돈을 모을 방법이 없으니 주식을 살 돈도 없어서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줄이 막히게 되었다. 결국 임대료 통제 정책은 여러 측면으로 오스트리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분석이다. 하이에크가 임대료 통제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한 것이 1937년의 일이다. 80년도 더 된 일이다. 그런데도 많은 나라가 임대료 통제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 미국 뉴욕에서도 그랬다. 당시에 뉴욕에서 임대할 집을 구하려면 신문에 부고란을 봐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세입자가 죽어야 빈집이 생긴다는 뜻이다. 임대료가 형편없이 낮으니 집주인은 집을 방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뉴욕은 점점 슬림화되어 갔다. 그래서 이런 말이 탄생했다. 한 도시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방법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 이런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한 요즘이야 임대료 통제 정책이 사라진 추세다.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이 필요한 이유. 하이에크는 스승 미제스의 영향을 받았다. 미제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경제 주체가 일을 안 하고 시장이 없기에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아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야기 쉽게 부동산을 예로 들어보자. 가격이 올라가는 특정 부동산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정보를 전달한다. 가격이 올라가는 특정 부동산을 더 많이 공급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빌라보다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아파트를 더 많이 공급하라는 신호로 해석하면 된다. 우리는 가격의 움직임을 보고서 무엇을 더 생산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시장이 없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 아래선 수많은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가 통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작동불능으로 망하게 될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 공산국가가 차례로 망한 이유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하이에크는 사유재산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말했다. 사유재산제도만이 혁신할 수 있는 경제 동기를 불어넣는다. 부동산의 경우 내 땅이어야 여기다 뭘 지을지 어떻게 지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내 땅이어야 여기다 무슨 장사를 할지 고민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활용하게 된다. 내 땅이 아니면 그런 노력을 누가 하겠는가? 고민하는 것 자체가 투자인데 말이다.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공산당 강부가 관리한다면 공산당 간부는 땅을 개발해야 할 동기를 갖기 어렵고 잘못되어도 자기 땅이 아니니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은 그 땅을 언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특정한 지식에 달려있지 공산당 간부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통계 자료에 있는 게 절대로 아니다. 결국 땅은 주인이 있을 때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에서도 한 유명 정치인이 헨리 조지를 언급하면서
땅을 중국처럼 국유화하자고 주장했다. 하이에크나 미제스가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그 정치인은 헨리 주지만 알고 하이에크와 미제스는 모른 듯하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하이에크는 주택 임대료 통제 정책은 도시를 파괴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비판했고,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가 확립되지 않는 사회주의 경제는 개별 상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없고 또 인센티브가 없기에 경제가 망할 것으로 예언했는데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으로 현실화되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첩경이다. 하이에크가 그의 명저 노예기를 선보인 것이 1944년이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하이에크를 이해하기까지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다. 노예기를 발간 후로 무려 30년이나 지난 1947년에서 하이에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하이에크의 사상이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구현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이에크의 사상을 서양 사람들이 주목하고 온전히 받아들인 시점은 그의 주장이 세상에 나온 뒤로 무려 40년이나 지난 뒤였다.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는 이유. 하이에크는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쉽다고 경고했다. 정치인은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런 처방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다시 노동자는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 하이에크는 케인즈식 처방이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970년대 세계 경제에선 케인즈식의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케인즈의 처방대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불경기는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만 찾아왔던 것이다. 불경기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그제야 사람들은 케인즈를 버리고 하이에크의 사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이에크의 주장에 매료된 영국의 대처 수상은 하이에크 처방대로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1979년 정권을 잡은 대처 수상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통화를 풀고 정부 지출을 늘리라는 케인식 처방을 거부했다. 대신에 높은 실업률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악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했다. 한편으론 정부 소유 사업을 매각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창업을 권장하고 개인의 소득세율을 낮추었다. 대처 수상은 하이에크의 주장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경제 자유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서 마침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치유하고 영국을 구조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참모로 하이에크파를 대거 기용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학자로는 하이에크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마침내 미국에서 레이건에 의해서 꽃을 피웠고 레이건은 미국 경제 재건에 성공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복지 지출을 늘리고 예산을 팽창시키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기 쉽다.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경제정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당장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몇 년 뒤에 망한다고 해도 당장 인기를 끌고 당선되어야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정책을 선택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포퓰리즘 정치인의 모럴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투자할 때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에만 투자하라고 했다. 노동조합이 특권을 추구하고 사회를 위협한다. 하이에크는 노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좌파는 노조를 이기적인 독점 집단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잘못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에크는 노동조합이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인원이 많기에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았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할 때 주로 사회정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데 이 사회정의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해서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노조의 조합원이 받는 높은 임금은 비노조원의 임금을 일정 부분 떼어내서 가져온 것이라고 보았다.
즉 노조의 조합원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비조합원의 희생 덕분이라는 이야기다. 전체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임금의 총량이 일정하다고 보았을 때는 하이에크의 말이 맞다. 물론 모든 노조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귀족 노조가 문제다. 모 자동차 노조의 조합원은 자기 자식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하는 희한한 특권 조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 듣는 사람은 설마하며 놀라겠지만 이젠 딱히 비밀도 아닌 것 같다. 이러니 세습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온다. 하이에크는 경제 민주화를 우려했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민주화란 대체 무엇인가? 말 그대로 경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 다수결로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는 말은 경제활동, 경제정책을 다수결로 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경제 민주화에 대한 하이에크의 경고를 그대로 옮겨보자.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물질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창조적 파괴와 같은 혁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이나 삶의 방식이 손해보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에게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 문제 해결을 다수결로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침체를 만들어내는 비법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시장 경제가 지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경제 문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하이에크 자유한정론.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얼마 전 어떤 정치인이 삼성이 번 돈 20조 원을 풀면 몇 명이 얼마씩 나누어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분배 경제정책도 투표에 붙이면 찬성표를 적잖이 얻을 것이다.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자는 안건도 투표하면 당연히 다수결로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답은 프랑스에 있다. 2012년에 프랑스는 연소득 100만 유로, 약 10억 이상 버는 부자에게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7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 전에는 최고소득세율이 41%였다. 고소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자 프랑스 부자들은 프랑스를 떠났다. 유럽 최고 부자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회장인 베르나르가 이웃나라 벨기에로 귀화해버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그날 이후 프랑스 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세수는 줄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경제 성장률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결국 프랑스는 손을 들고 2015년에 부자 증세를 폐지했다. 자, 요약해보자. 하이에크는 정치인이 인기에 영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선심성 재정지출 정책을 선호할 것이고, 노조는 사회 정의란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귀족 노조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오리란 하이에크의 이론은 현실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76페이지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낭독하겠습니다.